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전해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시간, 지식인 클래스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이죠. 현대전자 출신 반도체통 김장열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장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들어간 많은 분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나와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건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건지. 반도체 사실 거예요? 이미 샀는데요. 샀어요? 그럼 네 가지 질문하십니다. 팔을 꺾고 말 것인가? 상승 기울기가 좀 가팔랐어요. 올라가도 PER이 싸지만 절대 주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 메모리 밸류가 아직 비싼 게 아니다. 네. 근데 내년도 이익이 내려가면 꽝이죠. 내년도 이익 컨센서스가 30%거든요. 삼성하이닉스가. 그걸 믿을까요 말까요? 걱정되는 뉴스가 나면 그 에너지 틀렸다라는 컨센서스면 이걸 못 믿으면 못 사겠죠. 네. 근데 지금 컨센서스를 믿는다. 팔 필요 없는 거지. 두 번째 질문, 결국은 반도체가 팔려야 되잖아요. 수요가 굉장할 것 같다? 전체 반도체 D램 중에서 그 데이터 센터 비중이 60% 가까이 돼요. 아마존, 구글의 마이크로소프트 다 데이터 센터가 서버가 다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AI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휴대폰, PC, 컨슈머 쪽이 갈 물량이 없네. 그러네요. 이렇게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가짜 수요 있는 거 아니에요? 거품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해 볼게요. 첫 번째, 수요가 내년에 얼마나 클지 알 수 있나요? 오픈 AI 상장된다 그러고 엔트로피 상장된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돈을 벌면 그럼 걔네들이 반도체 계속 쓰겠죠? 그럼 우리 반도체가 올라가더라도 부담되더라도 계속 쓰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토큰을 많이 생성하는 거를 멈출 거냐 안 멈출 것이냐 이거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네. 어쨌든 AI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뭘 해요? 우리 곡괭이를 반도체 사가는 사람들은 가장 큰 게 빅테크 업체들.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하느냐 중요한데 워낙 많이 하니까 내년부터는 투자의 증가율을 좀 둔화되지 되지 않겠어? 걔네들도 현금이 안 도니까. 안 돌아서 그런지 얼마 전에 알파벳, 구글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돈도 많을 텐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퀘스천이죠. 이건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죠. 기호지세. 기호지세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많은 업체들이 내가 안 하더라도 경쟁에서 하면 내가 어떻게 되죠? 경쟁에 도태되죠. 제가 하더라도 내가 같이 하면은 뺏기진 않죠. 루저는 아니죠. 내가 하고 쟤네가 자빠지면은 나 혼자 다 먹는 거잖아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되고 떨어지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기호주세 형국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세운 벅셔가 구글에 이번에 유상증자할 때 100억 달러 또 투자한다 했거든요. 작년에 200억 달러 했어. 근데 주가 올랐는데도 알파벳을 믿고 유상증자에 100억 불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맨 마지막은 뭐냐? 다 좋아. 앞에가 가니까 따라가. 하는데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갖고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중국까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수요가 좋은데 반도체 공급량이 너무 빨리 늘면 그 결국에 와서는 수급이 균형이 맞춰질 거 아니야. 수급이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이 아니고 수급이 균형이 맞춰질 것 같은 생각이 커서 잡히면은 주가는 한 6개월 이상 먼저 빠집니다. 아, 먼저 빠져요? 최근에 바클리라는 그 미국계 글로벌 하우스가 일부 소수가 내년 초부터 가격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한 10명에 한 명권은 연말 연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네. 주가는 이제 못 올라갑니다. 6개월 전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이냐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거의 90% 넘지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 7% 되는 게 중국의 CXMT라는 반도체 D램 업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생산량 증대를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딸리지만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컨슈머 쪽 PC나 휴대폰 쪽에 먼저 가겠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그거랑 맞아떨어지면 가격이 그쪽부터 쭉 빠지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은 그런 패턴으로 가긴 어렵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워낙 물량을 받기 어려우니까 LTA라는 걸 자꾸 맞으려요. LTA는 Long-Term Agreement. 장기 공급가예요. 보통은 한 달짜리 한 분기 한 분기짜리 가격을 내고 하는데 2년치, 3년치를 미리 입도 선매하듯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LTA를 맺자고 하는 것이 벌써 얘기가 된 겁니다. 4월달, 3월달, 3, 4, 5월달에 올라간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사이클이 오더라도 이게 폭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 갈 거다. 그걸 아니까 삼성전자 노조도 200조, 240조 벌 수 있으니 보너스는 계속된다? 그럼 우리는 삼성전자 평가할 때 300조, 400조가 아니더라도 200 한 4, 50조 되겠네? 그럼 200, 4, 50조의 영업이익에 그걸 가지고 보수 잡았을 때 아주 보수요. 25만 원, 45만 원 사이가 나와요. 그 평균 35만 원 얼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중간에 흔들리잖아요. 네. 낮게 0.8원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35 곱하기 0.8에서 그럼 85438에 있어 28만 원, 29만 원이잖아요. 그게 엊그제 온 거죠. 지금이네요? 그 생각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은 다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던질 때 산다고. 높게 들어가서 하는 건 안 따라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지 반박이 많은지 어디가 균형추가 됐는지 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룰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가가 여기 가격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면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제가 소속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의견은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던스가 될 수 있는 레퍼런스라는 말씀 알려드릴 겁니다. 네, 선택은 다 투자자의 몫입니다. 네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한 8, 9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같이 갑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 만큼 덜 가고요. 마이크론이 빠지면 우리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주식이기 때문에. 사대주의가 아니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변동 폭이 무섭게 오르고 무섭게 떨어지는 게 정말 대한민국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 좋은 질문인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지금 11위 정도 하거든요. 각 개별 종목의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20몇 %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 역할이 작잖아요. 분산돼 있잖아요. 네. 그런 임팩트가 없으니까 가볍게 올라갈 때 가볍게 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합해서 40몇 50%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덜 가는 거예요, 갈 때도.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의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는 덜 가고 밸류에이션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공부하면 돼. 우리가 3월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난리 났습니다. 3월달 뭐 했었죠? 전쟁이 났었죠. 전쟁 났을 때 2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4월달부터 올라가게. 왜? 4월 말에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 계속한다.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때 마이크론이 20% 오릅니다. 그래서 600불이 훨씬 넘어가요. 그리고 5월달에 우리 앵커님이 주식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거 비밀인데.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참 달렸죠. 그때 마이크론이 올라간 거는 CPU 쇼티지 들어보셨어요. GPU가 잘 돌기 위해서 CPU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주식시장이 난리 난 게 5월달부터예요. 그 CPU 시장에서의 강자인 인텔, AMD가 주가가 갔고 CPU도 괜찮으니까 GPU 시장보다는 작지만은 CPU가 엄청 좋겠다고 생각해서 CPU만 따로 뽑아서 시장에 팔겠다고 엔비디아가 나선 것도 5월달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 반도체만 올라갔나요? 일반 MLCC도 올라가고 반도체 기판도 올라가고 맞아요. 이렇게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 불같은 열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활용 점정은 5월 26일입니다. 주가가 800불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UBS 어느 증권 애널리스트가 이게 700몇 불일 때인데 지금 목표 주가를 훨씬 넘었거든 이미 535불. 네. 이 자식이 갑자기 3배를 높입니다. 1625불. PER이 이게 9배가 채 안 될 때거든요. 15배를 줍니다. 아까 말했죠. 뭐라 그랬죠? 사이클 주식이 10배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15배 주면서 뭐라 하면 야 사이클이 바뀌었어요. 어. 아까 LTA 말씀드렸죠. 롱터 어그리먼트는 난리 나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폭락 없다. 그래서 같은 이익에서 15년 척조된다. 이런 식으로 불러 제꼈어요. 그리고 요 전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주가 50만 원, 60만 원, 뭐 하이닉스 300만 원, 400만 원 난리 나죠. 이 목표주가 나올 때 퀘스천. 이 목표주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그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건 최고. 컨센서스 보라.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1000불이었다고. 그럼 1600불이 되는지 이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너무 심하다. 한 1100불은 모르게 너무 심해. 1000불, 1100불. 그럼 거기 곱하기 얼마야 돼? 0.8, 0.7. 그걸 보면서 자기가 기세를 보면서 나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1620억가 너무 심하다. 1000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 없는 저한테 사람들은. 믿어야죠. 자, 어떻게 잡냐. 이때 660불 실적 좋았을 때 이거는 깨질 수 없거든요. 전세가 폭락하기 전까지. 이 정도 이익 나는 건 팩트라는 개념을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갈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흥분에 따랐잖아. 이거를 그러면 믿을 것이냐.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중간값을 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781불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이거 깨지면 손절매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저는 CPU가 완전히 구라는 아니고 이쪽보다 맞다. 그래서 가중치를 5월 26일 중가에 하면은 827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더 내려가더라도 저가 매수는 발생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충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뭐라 했지? 9배라 했죠. PER. 이게 8배가 안 될 때야. 마이크론이 과거 흐름상 8배가 안 되면 쌉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럼 똑같이 삼성전자는 똑같아 그랬죠. 삼성전자 23% 빠지고 21% 빠지고 비슷하죠? 같이 가죠? 근데 5월 27일 얘는 뭐야? 우리는 되게 덜 반영됐네요. 뭐가 있었죠? 노조 파업. 그 변수 때문에. 자, 평균 합시다. 29만 7,500원. 만약 이거를 조금 믿어봅시다. 가중치하면 30만 원에 32만 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목표주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주가. 컨센서스 얼마라고? 60만 원 이거 말고 57만 원 말고 평균
42만 6천 원. 네이버에 쳐보세요. 이게 또 매일매일 바뀌지만 42만 6천 원. 안전마진 20, 30%. 기세가 안 좋으니까 30% 하면 29만 8천 원.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지 보이죠? 네네네. 하이닉스 똑같이 24% 올라갔죠? 그래서 요거 27에 또 하나 있어요. 뭐냐? 2배 ETF. 아.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오버된 게 있겠죠? 그러면 요거랑 70% 가중 치주면은 198만 6천 원, 목표 주가가 270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 400만 원도 있지만 평균이 안전마진 30% 하면은 189만 원. 오늘 아까 종가가 187만 원 끝났죠?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 사람들은 못 하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기존에 이미 많이 주식을 샀어. 삼성전자 20만 원 샀어. 하이닉스 뭐지 140만 원, 160만 원 샀어. 저가 포지션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매크로의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고민해야 돼요. 아까 말한 4.7%. 네. 국채 수익률. 아니면 유가가 120달러.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슬슬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때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길이에 따라 달라있죠. 반도체나 이 AI 사이클이 짧게 보시면은 네. 그렇게 풀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짜리, 2년, 3년.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많이 들어갔으면 현금이 20% 있으면 신규로 들어가는 건 신주가 하는 거죠. 언제? 엄청 많이 빠졌을 때. 이게 보수적인 거고요. 중립적인 거는 내가 비중이 삼성전자에서 너무 적어. 30%밖에 없어. 시총은 50%인데 어떡하죠? 그럼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 해가지고 늘렸으면 좋겠죠. 근데 조심할 건 장인이 불안하잖아요. 네. 쓸데없이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아까 뭐 다른 섹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부터 버리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하려고? 이게 중립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포트폴리오를 너무 선전에만 몰빵을 하면 리스크도 크게 오잖아요. 할 수 없죠. 한국 시장 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걱정되면 미국 시장 하세요. 그럼 분산된 거.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도 된다고 말씀. 아니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삼전에만 들어가지 않고 뭐 말 그대로 소부장에도 들어가고 하지 마세요. 부품에도 들어가고 하지 마세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화되고 나서 소부장도 하시는 겁니다. 소부장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 30명 해주고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소부장 어떤 걸 잘 짚으면 대박이지. 어느 걸 잘못 짚으면 쪽박이지. 왜? 소부장은 20배 이하가 없습니다. PER이. 그리고 40배, 30배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꽝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소부장 애매하게 ETF라면은 ETF도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 중심이 있고 뭐 이스파테스 중심 막 섞여 있거든요. 그 구성을 알고나 하시나? 아니면 개별 종목을 할 수 있나?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애널리스트도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안정되고 나서 진짜 여유가 있을 때 단타로 소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인 거는 기세가 좋을 때는 0.85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0.85 이상 가는 건 진짜 한 80%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왜? 0.85, 0.5 사고 나서 손절을 못 해. 자기가 높게 들어가고 나서. 네, 그렇죠. 그러면 꽝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보통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꼭 들어간다기보다. 근데 좀 시드가 작은 분들은 삼성전자 하겠지. 아무래도 삼성전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30만 거잖아요. 원이고 이거는 200만 그렇죠. 원이니까. 근데 사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자격 잘 안 내. 아까 했잖아. 삼성 30만 원,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를 정확히 하지 않았지만 대충 여기 오거든요. 네. 삼성이 이 정도 좀 더 받고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왜? 삼성은 하이닉스가 없는 게 있죠. 반도체에서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직 적자지만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개선이 안 되면 여전히 계속 적자면 이거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죠. 삼성전자가 매출이 600조, 500조 되는데 사실은 파운드 해봤자 40조도 안 돼. 그게 적자가 이제 한 분기에 1조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중 아닌가요? 하고 있죠. 그게 흑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중에 하나는 테슬라, 퀄컴 이런 데인데 가시적으로 고객을 못 잡았어요. 테슬라 말고. 그 다크호스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더 벌어질지 퀘스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죠. 지금은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시장에 몸을 맡기세요. 만약에 자기가 공부 안 할 거면 ETF이 낫고요. 애매한 거면 섞어서 하는 게 낫고요. 철저하게 포모에서 안 사고 0.8, 0.7 이하에서 사시면은 올라가는 걸 놓치더라도 내려갈 때 마음 쫄린 일은 없을 겁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못했네. 어떻게 포모와 이러면서. 근데 포모가 올지 피어가 올지 모르죠. 주가가 올라가야지 포모가 오는 거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공포가 오는 거죠. 그러면 피어가 오면 뭘 해야 되죠? 피어가 오면 팔면 안 되고요. 늦었고. 포모가 오면 사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냉정을 찾고 해야 되는 거예요. 냉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센터장님. 못 찾으면 주식하지 마셔야 됩니다. 포모가 오면은 사면 안 되고요. 피어가 왔을 때 팔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어가 와서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쥐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그때라도 던졌어야 해라는 시점이면 그거는 어떡해요? 손절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손절매 룰을 걸리신 거예요. 손절매 룰은 뭐냐? 사고 나서 20% 이상 빠졌을 때 앞도 보지 말고 내가 잘못 들어갔다 하고 빨리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포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펀더멘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부안해동해갖고 팔게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게 공포에 파는 건데 공포에 왜 파냐면은 높은 데 샀기 때문에 공포에 파는 거예요. 지금의 공포 구간이 왔는데 greed and fear거든요. greed가 뭐죠?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모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표가 75, 70 이상 되면은 사면 안 돼요. 포모 오는 거, 포모. 그 지수는 어디서 확인해요? 이건 매일매일 CNN에서 측정합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줘요? 네, 매일매일. 이거 나오잖아요. 오늘 만약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fear에서 extreme fear 가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greed에서 extreme 가면은 팔아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모는 어떻게 이겨요? 포모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목표 주가를 보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 들어가시면 가장 큰 문제가 삼성전자 30만 원 들어갈까 35만 원이 들어갈까 25만 원대일까 그냥 느낌적으로 하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30명이 목표 주가를 주잖아요. 매주. 그건 허당이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맞진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컨센서스화 된 거. 맨 위에 거 버리고 맨 밑에 거 버리고 그게 절사인데 그런 식으로 컨센서스 나온 넘버에다가 얼마 정도의 애누리 그보다 20, 30% 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워렌 버핏도 모든 사람들 그 안전 마진을 해서 그보다 낮을 때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거를 목표 주가에다 딱 붙어갖고 목표 주가가 평균이 30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29만 9천 원 노조파가 끝났다? 왜 그렇게 따라가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 물리면 조금만 내려가도 못 참아요. 못 참죠. 그걸 반복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데 목표 주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워낙 반도체 하고 있었던 와중에 미리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반도체가 너무 올랐으니까 다른 거는 내가 지금에라도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을까 많이 살피시는 것 같아요. 네. 삼성 하이닉스 다음은 어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삼성 하이닉스 다음은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주식만 오를 거예요. 작년에 왔을 때는 반도체, HBM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한테 빨리 만들어 다오. 이번에는 핵심 뭐냐? 자기네 GPU를 팔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SK텔레콤, 네이버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AI 생태계가 한국이 커지면 젠슨왕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거고 둘 다 좋은 겁니다. 그 네이버는 원래 비즈니스가 있죠. 검색 비즈니스는 구글하고 똑같은 거. 근데 성장성 측면에서 애매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하면은 젠슨왕이 갖고 있는 GPU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젠슨왕에 있는 GPU를 커미트 받았다는 측면에서 거창하게 얘기하면 걔네들의 생태계 안에 얘네가 편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래 본 비즈니스도 20조인데 GPU 갖고 돌리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로서 또 하나 20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마치 미국의 코어위브 같이 데이터 센터 임대업 같은 이런 회사로 발돋움할 수도 있거든요. 네이버가요? 네이버가. 네네. 네이버의 포텐셜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황 사장을 통해서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 PER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SK텔레콤도 비슷한 맥락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주식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로 나오지 못한 것이 다른 SI 업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회사의 IT 그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비즈니스 있죠. LG전자, LG CNS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게 늦게 나오거나 좀 그런 것 같아서 주가가 며칠 전에 엄청 올랐다가 네. 그거는 상당 부분 반납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니야 그래도 네이버는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아 라면서 조심스럽게 보는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있었죠. 네이버 주식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주신다면 지금 목표 주가가 보통 35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참 멀었죠. 20만 원까지 깨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현재 갖고 있는 목표 주가에 근접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이번 준 거죠. 네이버 자체가 검색 말고도 AI 관련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게 확실치 않았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설익은 그런 기대감도 나올 수 있어요. 그 기대감까지 다 반영이 되면은 목표 주가가 30만 원 초중반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그게 설익었다 싶으면 이전에 갖고 있는 목표 주가 정도로 만족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장에 한 20% 업사이드 있다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면은 이전에 갖고 있는 35만 원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나온가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갈 때는 속도 조절은 해야 된다.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GPU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확보했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위상을 다시 한번 찾지 않을까. 카카오가 비싸거든요. 네. 네이버는 안 비쌌어요. 15배, 20배였는데 이 괴리가 확 줄어들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 쫑긋하면서 들으실 이야기였네요. 네이버 SK텔레콤은 구체화됐기 때문에
때문에 그걸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면 네. 네이버하고 SK텔레콤이 원래 이게 없을 때 전망과 이거 생기면서의 전망이 어떻게 다른지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왔다 하지만 보통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은 그런 거고요. 기판이 가까워 맞는 거예요. 아, 기판이 커지니까 사이즈를 또 대체를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거 되는 것이 우리 코리아 서킷, 뭐 대덕전자, 삼성전기가 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기는 MLCC라는 게 있고 하나는 기판이에요. 기판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판 주식이 원래 MLCC는 반도체 비슷한 거거든요. 칩이에요. 손톱만한 칩. 휴대폰에 한 1000개 들어가요. 하나 2원짜리. 그러니까 MLCC는 뭐죠? 밸류가 낮아요. MLCC가 무라따라고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판 중에서 의미 있는 게 일본의 EBDN이 나요. 네. 얼마 정도 차이냐? 무라따가 하는 MLCC는 밸류가 40배를 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기판은 얘네는 60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짬뽕이라 했잖아요. 삼성전기가 똑같이 반반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의 목표가 50배, 60배를 친 게 목표 주가가 벌써 내년도가 아니고 28년도, 29년도 그 숫자를 예측해서 그 주가가 3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판하고 이거 MLC의 밸류가 이렇게 다른데 얘네가 같이 가니까 같이 올라간다. 그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회사를 보면서 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두 회사가 빠지면 삼성전기도 빠지는데 보실 게 두 회사가 빠지는 것보다 삼성전기가 덜 빠진다. 올라갈 때 우리가 더 올라간다. 여기 힘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 힘을 생각하고 양쪽 보시고 5월 22일 날부터 주가 올랐거든요. 갑자기. 그전까지 목표 주가가 100몇십만 원 했어요. 갑자기 튄 게 뭐죠? SK텔레콤 네이버처럼 구체화됐기 때문에. 무슨 구체화냐? 공시를 냈어요. 실리콘 커패시터. 전화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여태까지는 세라믹으로 했는데 이거를 실리콘화해서 더 강력한 그런 걸 만든 게 있는데 미국의 시가총액 80조 되나? 그 회사의 오더를 받은 걸로 추론되고 있어요. 이 구체화된 게 5월 21일인가 20일이냐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한 레벨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가지 쿵짝쿵짝 경쟁사 피어 그룹이 다 올라가서 왜 아까 물었다가 원래 30배밖에 안 됐거든. 근데 이것도 한 50배도 안 되는데 다 레벨이 10배씩 올라가니까 근데 그 구체적이 나오니까 삼성전기에 흥분했긴 맞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지.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7, 0.8을 하면은 그러면 200만 원 이상에서는 안 샀을 겁니다. 그 원칙을 만약 갖고 있었으면. 다시 왔잖아요. 180만 원. 그게 안 오면은 내게 아니고 다른 걸 보면 돼요. 또 그런 게 없는가. 소부장에서 잘 고르면 대박 날 건 있긴 있어요. 근데 10개, 한두 개 있는데 하루에 20% 빠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시냐 이거야. 또 20% 올라오면 어떡할 거야, 일주일 사이에. 그럼 또 오늘 얘기한 게 또 달라질 텐데 방법이 없어요. 장이 안 좋다면은 백화점 사시는 게 낫지. 실제로 백화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적이 높아져서. 현대백화점도 많이 올랐죠. 요즘에. 절대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그게 또 가능한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부동산 올라갈 거니까 신세계 사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부동산이 만약 못 잡히면 말이죠. 주식으로 오는 돈, 머니 무브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 자체가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안정화됐다는 가정 하에 이미 목표 주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있죠. 그때는 뭐냐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거나 한국의 피어 그룹이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급 비슷한 경쟁사. 걔네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혜를 누가 먼저 받느냐, PCB냐, 아니면 CPU냐, 아니면 인텔 TSMC 주식이냐, 이것도 달라졌고 그전에는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엔비디아하고 구글의 다이렉트로 하는 PCB 업체들 그 두산하고 이스페타시가 먼저 간 거고 네. 두산하고 이스페타 한참 가고 나니까 너무 비싸졌어. 그래서 다시 CPU 시장으로 기판으로 간 거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미반도체가 난리가 났죠. 한미반도체는 정확히 얘기하면 한미반도체는 후공정이고 HBM하고 관련된 거예요. GPU 짝꿍. 근데 최근에 뭐가 짝꿍이? CPU 짝꿍. 그러니까 CPU하고 GPU하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HBM 중심으로 GPU일 때의 한미반도체 위상 네. 대비했을 때는 스팟라이트 되는 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공정이 요즘에 조금 덜 얘기된 것처럼 보인 거고 CPU 짝꿍이 뭐가 돼요? HBM이 아니고 일반 D램이라 했잖아요. 네. 일반 D램이 CPU가 역할이 커지면 CPU하고 LPDDR 이렇게 옆에 있는 기판이 커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종목들을 미리 알아놓은 인사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런 엄청 잘하는 애들 뭐냐? 네. 이게 돼 있는 친구들. 돼 있는 개미들이라는 게 여러분은 평범한 개인이 아니고 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 먼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먼저 먹을 수는 없고 똑똑한 젊은 사람 25살 그거 못해요. 왜냐면 흥분하거든.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먹어. 1000만 원 투자할 때 먹다가 1억 투자하는 순간에 5천만 원을 까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특히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따랐죠. 눈여겨볼 만한데 삼성 하이닉스부터 보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는 게 매크로 때문에 내려가는 거라고 제가 주로 얘기했지만 누가 합니까? 매크로 아닌 게 있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내려갈 때 삼성 하이닉스보다 더 빠집니다. 오늘 삼성 하이닉스 8% 9% 빠질 때 다른 종목도 15% 20%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밸류가 의미가 없는데 밸류가
어느 순간 막 좋을 때 매크로 뭐 신경 쓰고 롱할 때 PE가 40배 가다가 이게 29배 된다고 무조건 쌉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9배, 8배 가다가 7배 되면 싸잖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눈치 보다가 고점 잡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콜이 처음 나올 때 그때 움직이세요. 현대차는 목표 주가가 한 80만 원, 90만 원 사이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밸류의 50%가 아닙니다. 현대차의 밸류는 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팩토리, 아틀라스 이런 걸 해가지고 로봇을 AI 시키는 거죠. 피지컬 AI.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잘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비즈니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잠재적인 가치보다 더 커요. 이게 한 40, 50% 되고요. 보스턴 다이 30%가 되고 본업이 20%예요. 이게 80만 원에서 120만 원가 나왔습니다. 120만 원, 100만 원 넘는 거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본업도 잘 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경쟁사가 혼다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되고 우리가 마켓이 늘어나고 아까 말해서 AI 팩토리도 엄청난 포텐셜 로봇이 이렇게 되는 걸 다 결합하면은 120만 원 나온다는 게 에너지 최근 리포트예요. 현대차를 20배까지 주게 됐어요. PE야. 삼성전자 지금 6배인데 이거 말이 되긴 해. 왜 중국의 스마트 자동차, 샤오펑 이런 업체들이 18배, 20배 갔거든. 근데 그 중국 시장에는 그게 걔네고 현대차는 다르죠. 갑자기 트윈 리포트 나오면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검증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갈래다가 다시 꼬꾸라져 지금 13배. 그게 64만 원.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면 아까 88만 원 나왔잖아요. 목표 주가 곱하기 0.7이야. 그럼 90만 원 하면은 7, 9, 63 나오잖아요. 오늘 주가가 64만 원이에요. 지금 찬스네요. 찬스가 아니고 높게 산 사람 많지. 급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나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다른 쪽에서 크게 먹을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 집으면 고생해요. 근데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죠. 내가 봤을 땐 지금 100인데 분명히 120까지 간다고 봐. 그러면 그 목표 주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신임을 하세요. 그리고 목표 주가의 근처에 85% 근처 갔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아마 근처에 다 갔을걸? 뭐 어떻게 딱 보이나요? 리포트 나오고 콜이 나오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주가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거 3일 걸리면 안 돼요. 지금은 빨라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0명이 커버하고 이 컨시스턴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능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리고 더 분화될수록 알기 어렵고 그거 알아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3년, 5년 걸려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괴리가 있는 종목부터 보셔야 되고 네. 큰 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을 때 보셔야 되고 혹시 먼저 튀면은 글로벌 피어하고 대비했을 때 괴리가 벌어졌다. 우리가 방산이 잘 나간다. 그러면 방산이 왜 잘 나가? 그러면 독일의 라인 메탈이 많이 가는데 우리는 못 가네? 그러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보다도 분석을 잘한 리포트가 나오면 중요해요. 그래서 군이 말씀드리면 리포트가 안 나오다가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 어텐션 하시면 돼요. 특히나 목표 주가를 쓰면서 나오는 리포트.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리포트는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텐션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거든. 그러다가 두 번째 나오는데 비슷해. 그러면 그걸 어텐션 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이상하게 좋은데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데 두 번째 리포트 나왔을 땐 주가는 바닥에서 10% 올라갔을 거예요. 그건 샀대요. 두 번째 부를 때 타서 뭐 오기 전에 파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그냥 물리기 쉽기 때문에 리포트 나오고 나서 한 1주 뒤, 2주 뒤에 누군가 비전문가가 떠드는 순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서 먹을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진짜 어려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한 10배는 더 어렵다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분명히 70% 확률로 물릴 겁니다. 그것도 경험이죠. 그리고 그게 수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리포트들이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혼자 다른 이야기라는 리포트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내러티브죠. 두 가지는 내러티브가 중심일 때가 많고 간혹 친구만의 아는 인사이트라든지 뭐가 새로운 뭐가 있었어. 리포트는 봐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 그걸 파악하는 데 있어갖고 펀드맨 있잖아요. 시간이 걸린다고. 스몰 캡은 커버 안 하는 종목이니까 갑자기 누군가 커버를 하면은 바로 반응을 해. 일단 이게 뭐야 그러는데 라지 캡은 이미 사람들이 알아. 현대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얼마나 새로운 게 있을까? 걔가 내러티브를 했을까? 아니 뭔가 썸씽일까? 그쵸. 인더 프라이스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게 시간과 아니면 검증이 필요하죠. 스몰 캡은 없단 말이야. 커버 자체가 없어. 탐방만 해도 확 가. 근데 그걸 미리 탐방 리포트를 내일 쓸지 이 친구가 그걸 미리 하면 좋죠. 그 정보를 막 캐어달라 하잖아요. 그런 짓을 할 수도 없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애널리스트 친하든지 아마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돈을 미리 알려준다 하면은 그것도 범법이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아마 그 친구 만나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저녁을 사지 않으면 얻기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제가 지금 120만 원짜리 그렇게 설명해 준 처음 들었죠? 그럼 120만 원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 누가 여기 나와서 누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80만 원짜리도 보스턴 다니면서 어떻게 섞여있는지 들어봤어요? 없죠. 왜? 전문가들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게 아니고 시장을 대책 보는 걔네들 펀드 매니저 아니거든. 안 해봤거든. 여기 나 펀드 매니저 나와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다 달려있다고요. 오픈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20년, 10년? 모르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뭘로 대체를 하고? 운이에요.
운팔 기이니까 그게 좀 더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3번 연속으로 하는 사람 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운칠기 3번이고 운팔.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운이 훨씬 중요합니다. 센터장님은 지금 경험이 없어도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장이 좋았을 뿐이고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근데 일반 개미로서 저희가 일일이 다 전문가처럼 쫓아갈 수 없고 한다고 해도 시장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수업료를 지불해가면서 긴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로서 살아가려면 뭘 좀 명심하면 되는지. 자꾸 원칙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되면서도 원칙대로 하고 이게 컴비네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한 펀드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5-6명이 매일매일 회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긴 돈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펀드 회사 중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30%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공부한다고 다음 달부터 돈 벌어요? 이런 초등학교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매일 30분 1시간씩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안 할 거면 그냥 펀드 맡기고 ETF 맡기고 여러분도 내공을 준비하면 다음에 사이클이 왔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 다 조급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 방의 기운이 많이 투자이지만 생겼는지 투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비트코인을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주식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안 가는 거잖아요. 한국 주식 내려가니까 비트코인 돈 빠지나요? 투기에 가깝게 안 하려면 자기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덜 먹더라도 덜 빠지도록. 네. 저는 그 말씀을 제 경험에서 말씀드린 거고 원칙이 없어도 상당 기간 돈을 벌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빠질 때 내려올 때 어떻게 될지 생각은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10% 되더라도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건 원칙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시 돈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다음 주도주를 찾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계속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